그대에게 음악으로 말을 겁니다. 매일 오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초보들을 위한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멋있게 즐기는 시간.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매주 화요일 정경의 클래식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 김윤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더웠죠?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게요. 에어컨 바람 밑에서 그렇죠. 열일했습니다. 에어컨 없이 정말 잠시도 살 수 없는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 곡인지 여쭤봐야 될까요? 일단 이 곡은 클래식 작품을 통틀어서 저작권료로 가장 수익을 많이 창출해낸 작품이에요. 예술 경영학적인 작품이군요. 궁금하시죠? 네. 이 작품은 1928년에 초연이 되었는데 네. 1994년까지 저작권 로열티로 봤을 때 세계 서열 1위를 차지했고요. 그 정도로 많이 반복되어서 연주를 할 만큼 뜨거운 인기를 누린 음악이죠.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거를 액수를 원하시는군요. 그럼요. 1960년 이후 저작권료로 예. 이 작품이 벌어낸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6,800억 원 정도? 6,800억 원. 네, 7,000억. 연평균 연평균 200억 원 정도 된답니다. 200억 원. 와. 네, 대단하죠. 대단한데요. 자, 도대체 어떤 곡인지 청취자분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귀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어제도 들었고 오늘 저 출근하면서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우연인가요? 이게 이러니까 많이 버는구나. 정보가 유출이 됐나요? 저 이 곡 너무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정명훈 스님의 지휘하신 NHK 오케스트라 네. 버전을 가장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네. 많은 분들도 아마 어디서 들어봤을 텐데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이게 뭐였더라 이럴 거예요. 네네. 이 곡은 처음에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네. 발레곡으로 초연을 한 후에 이제 카라얀, 토스카니니 등 아주 유명한 지휘자들이 오케스트라 관현악곡으로 편곡을 해서 정말 세계 각지에서 끝없이 지금까지 연주가 되고 있는 곡이죠. 오늘은 저작권료 1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된 라벨의 볼레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라벨의 후손들은 무슨 큰 축복입니까? 이 60년이 지난 뒤에는 또 이 만료.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승계받은 가족분들이 엄청나게 부를 챙기셨겠어요. 지금 눈에 굉장히 반짝반짝 하시네요. 또 그러니까 예술 경영 관련. 역시 작곡가가 최고야. 우리는 쓸모가 없어. 제가 작곡만 했었어도 참 아쉽습니다. 자, 지금 네. 후손들에게 큰 부와 명예 네네. 말씀하셨는데 명예는 있겠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라벨이라는 이름을 알겠으니까. 하지만 여기에 큰 아이러니가 있죠. 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있죠. 후손들이 아무런 아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후손이 없다. 자식이 없으시구나. 네, 자녀가 없었어요. 1937년에 라벨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당시 아무 직계 가족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려줄 자녀가 없어서 동생의 에두아르도에게 친동생에게 어허. 네, 에두아르도에게 이제 이 모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게 돼요. 네. 그런데 안타까웠던 건 에두아르도 자친도 직계 가족이 없었던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투병을 할 때 자신을 돌봐주었던 간호사 남편에게 그 소유권을 다
이제 일임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고 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좀 얘기가 복잡해서 그건 또 나중에 기회하죠. 아주 치열하고 좀 지저분한 이런 저작권 소송에 벌어지게 돼요. 수년 동안 뭐 프랑스 정부도 관여하게 되고 또 어떤 변호사가 나타나서 내가 돈을 받게 해줄 테니까 뭐 난리가 승소를 나는구나. 하면 나에게 뭐 50%를 줘라 뭐 이런 일 있죠. 원래 돈 있는 곳엔 싸움과 갈등이 또 난무하잖아요. 네. 여차여차 해서 현재는 프랑스의 뒤랑 출판사가 라벨 볼레로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아, 얘기만 들어도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그렇죠. 네. 직계 가족이 없으니 동생이 살펴주던 간호사, 간호사, 남편. 거기에 국가, 지금은 출판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하, 라벨은 선생님이 어떻게 이 작품, 이 볼레로를 작곡하게 된 건가요? 당시 러시아 발레리나 아주 유명했던 이다 루미스타인이라는 그 여인의 의뢰로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네. 발레 곡 자체의 내용은 스페인의 어느 작은 술집에 탁자위에서 무용수가 그 삼박에 홀로 스텝을 밟으면서 춤을 추다가 음악이 점점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손님들이 같이 일어나 춤을 춘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을 의뢰받고 라벨이 고민을 했답니다. 그리고 피아노에 앉아서 어떤 선율 하나를 딱 치면서 네. 곁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생님께서? 그때 시절로 돌아가서. 알겠습니다. 이 선율에서 어떤 끈질긴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 난 이 선율을 발전시키지 않고 내가 가진 관현악 편성 실력을 발휘해서 여러 번 반복시키면서 점차적으로 진행시켜 보겠어. 네, 오늘 성우 음흠. 정경님 아. 탄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벨이 그렇게 살짝 느끼했군요. 많이 느꼈죠. 네. 예, 이렇게 탄생한 볼레로 1928년 11월 22일 파리의 한 극장에서 초연이 되었고 결과는 대성공. 그걸로 말미암아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볼레로의 옷, 볼레로 모자 이런 의상들까지 커머스까지. 이어졌죠. 아하. 그런데 그거를 이어나갈 후손이 없었다는 참 아쉽습니다. 예. 정말 답답하네. 얘기만 제가 그때 들어도. 태어났어요. 라벨의 자녀로. 라벨의 자녀로. 자녀로. 아내는 아니군요. 자녀로. 자녀로. 네. 아내는 안 돼요. 부모님 섭섭하시면 어떡해요. 네, 선생님 진행하겠습니다. 왜 라벨은 이 곡을 어떻게 관현악 편성, 관현악 조직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곡이 그렇게 성공을 거뒀을 때 라벨이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작품을 쓰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그냥 이 멜로디를 가지고 단순한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해. 그리고 음악이 아닌 그냥 관현악적 조직을 만들어 보려고 해. 그러니까 근데 이 곡이 그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열받네. 네, 열받네. 아니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자중하시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작곡가들이 약간 대변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러면 본인이 이 작품은 내가 완성해서 한 곡이야라고 발표한 게 아니라 실험. 실험이야. 그냥 한번 그냥 해볼래. 연구. 그냥 한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과하게 표현하면 좀 끄적거려 볼게. 그 정도의 네. 레벨이었는데 이게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저작권료를 확실히 받아들이기는 힘을 참 빼야 힘들죠. 되는 것 같아요. 대작에다 힘을 빼면 다 되나요? 그거는 힘을 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작품에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네. 일단 딱 하나의 리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길이가 되거든요. 네. 그 하나의 리듬이 이 작품을 지배하고 있다는 몇 거. 번 나옵니까 그 리듬이? 169번 정도. 169번. 네. 그 말로 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한 주제, 한 리듬에 두 개의 주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예. 악기별로 나와서 리듬이나 주제를 하고 또 퇴장을 했다가 또 딴 사람이 나와서 했다가 들어가고 막 상상을 해보세요. 약간 연극 같아요. 반복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잊지 못하게 중독되게 만드는 그 실험을 한 거고 라벨이 성공을 했죠. 주입식 반복 교육.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주입식 반복 교육은 성공한다. 좋습니다. 반복되니까 하기에도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고 듣기도 쉬운데 연주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연주자 입장에서. 그렇죠. 예. 굉장히 단순하게 곡이 구성이 되었지만 연주자들이 중간에 살짝
숨을 쉬어야 되는 타이밍도 있잖아요. 그 숨을 참을 거 아니에요. 그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 리듬을 계속 유지하고 20분 동안 가다가 숨 뜸이라든지 뭐 살짝 정신을 잃었다든가 해서 잠깐 쉬어버리면 결과론적으로 긴장이 확 깨지는 제가 이거 거예요. 명확히 알아요. 제가 군악대 있을 때 네. 저는 이제 성악가니까 네. 노래를 부를 때는 솔직히 간주가 있거나 전주가 있어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타악기 파트에서 제가 몇 번 네. 노래가 없는 행사 때 네. 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디가 예를 들어서 뭐 30마디 쉴 때도 있고 40마디 쉴 때도 네. 있어서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 나오지 않는데 요것도 같은 거를 반복하지만 아마 이 숫자를 기억을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한순간이라도 리듬이 빰빠빠빠빠 해야 되는데 살짝 빠빠빠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면 아, 흐트러지게 됩니다. 아그닥 들어. 아그닥 들어. 네. 굉장히 기계적으로 정확해야 되는데. 아하. 그래서 간혹 이러한 그 긴장감이 깨지는 걸, 소리가 네. 깨지는 거를 유명한 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던가 베를린 필하모닉에서도 들을 수가 있죠. 사람이니까.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요. 참 그 두 오케스트라에 틀려주면 인간 믿고 좋다. 맞아요. 그렇죠. 인간됨을 보여주는 그렇죠. 연주. 네. 라벨은 이 작품 연주에 엄격했다고 들었습니다. 라벨이 본인의 그 자필 악보에 네. 이렇게 썼습니다. 이탈리아어로 템포 디 볼레로 모데라토 아사이. 뜻은 볼레로의 템포로 매우 보통의 빠르기로 연주해라. 그리고 추가로 행여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해석을 집어넣을까? 메트로놈 마킹까지 기호까지 적었어요. 작곡가와 연주자의 싸움이 시작되는 곳. 이제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느낌이 2년 옵니다. 후에 네. 영국 그라모폰에서 이 작품을 첫 이제 녹음을 했는데 아하. 라벨이 그 녹음 현장에 가서 제발 내가 원하는 템포로 빠르지 않게 녹음을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그 지휘자한테 했다고 해요. 피곤한 스타일이야. 이제 그 성격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템포 그 관련해서. 템포 관련해서. 네네네. 1929년에 이제 토스카니니의 지휘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이 발레곡 라벨 볼레로를 관현악곡으로 처음 연주하게 되고 반응은 완전 폭발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토스카니니가 유럽 순회 연주 때 이 곡을 연주하는데 라벨이 가서 들어본즉 이 템포가 좀 빠른 거예요. 본인이 얘기한 것보다. 그렇죠. 토스카니는 빠른 템포를 원했던 거죠. 음. 그래서 라벨이 그래요. 당신은 절대 이 곡을 이렇게 빨리 연주하면 안 됩니다. 음. 앞으로 이렇게 빨리 연주할 거면 절대 내 곡을 연주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를 했어요. 토스카니니한테. 토스카니니가 그렇죠. 가만히 있나? 가만 있었으면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겠죠. 토스카니가 이랬답니다. 아니야, 너가 몰라서 그렇지. 이 곡은 이 템포가 맞아. 작곡가에게 라벨한테. 내가 보기에는 이거 둘이 짰어. 짰어. 노이즈 마케팅. 아니 왜냐하면 이건 예술 경영학적으로 이렇게 두 대가가 부딪히는 모습에 네. 이건 좀 완벽한 마케팅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랬나 봐요. 아니, 결과론적으로 거장이 어떤 갈등이 있고 막 소리 높여 싸우니까 이게 결국은 노이즈 마케팅이 되면서 인기를 더 몰아가게 되는 거죠. 더 유명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가 돼야 돼. 뭐 저도 좀 활용을 해볼까요? 어떻게 뭐 이슈를 만들어서 소소한 클래식에서. 네. 네, 학습의 타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상파라 그런 얘기는 끝나고 알겠습니다. 무척 그 라벨은 예민하고 지금 일화만 들어봐도 많은 작곡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좀 완벽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그의 생가에 지금 가보면 네. 썼던 물건들이 평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런히 놓고 생활을 했다는 걸 보여주다 아주 가지런히 치밀하게 그 간격까지 생각을 해서 나열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특별히 그의 작품들은 작곡 스타일이 그 어떠한 부분도 그 음악도 우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라벨이 자신의 악보에다가 아주 세세하게 자기가 원하는 감성, 색채, 템포, 어느 부분에서 자기가 이런 감성을 표현해주고 바로 빠져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그거를 다 적어놓았죠. 굉장히 사람으로서는 좀 피곤하고 매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작곡가들은 선생님도 아티스트로서 되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작곡가의 작곡은 여하튼 작곡가는 죽은 거잖아요. 이때는 살아 있었지만 그렇죠. 죽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엔 솔직히 전통과 정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데 과연 그 작곡가의 생각이 어떻게 원했을까라는 부분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없죠. 우리 연주자가 그거를 다시 재해석. 재해석하고 재탄생시키는 것도 우리의 의무잖아요. 네. 참 이 부분이 저는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스카닌 입장이세요? 라벨 입장이세요, 선생님은? 말을 잘해야 현대 작곡 이
청취자들분들의 작곡가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런 거 눈치 보시면 안 되죠. 우리는 지상파 방송이라. 맞아요. 하지만 저도 네. 연주자이긴 해도 이 할 때 이 부분은 조금 템포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가 표현을 할 텐데. 왜냐면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요. 값을 입력해서 그대로 연주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작품이 내 감성과 맞닿아서 그걸 내가 표현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게 그 라벨의 템포대로 연주하는 연주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존중을 좀 해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토스카니처럼 대가들이 할 네. 때는 그래 너 한번 맘대로 해봐 해서 겉봐 그렇게 하면 이런 맛이 안 나잖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참는 거야 라벨은. 그러니까 무조건 성격이 내가 적어놓은 대로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심지어 그래서 동시에 작곡가인 스트라빈스키가 라벨의 아버지가 이제 네네. 스위스 계통이셨는데 라벨한테 이랬어요. 당신은 스위스의 시계공이야. 조롱하네. 조롱. 그랬더니 그걸 맞받아쳐서 라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시계공이야. 그런데 시계공이 심심풀이로 만든 작품이 밤낮 오선지만 붙들고 앉아있는 당신의 음악보다 나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너가 나를 자신감 충만. 시계공이라고 설사 비웃어도 네 작품 따위보다 내게 훨씬 더 잘 훌륭해. 팔리잖아 라고 맞아요. 얘기하는 거죠. 맞아. 네. 참, 네. 네, 캐릭터 참 독특합니다. 네, 좋습니다. 문자 소개 좀 하겠습니다. 이재영님, 라벨의 후손으로 환생. 이미 늦었네요. 아까 선생님이 딸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고수님, 볼레로 너무 멋진 곡이죠. 무용수들의 춤이 멋지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상상만 해도 근사합니다. 방양숙님, 이 볼레로가 2016년 5월 1일자로 볼레로의 저작권이 소멸되어 프랑스 내에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28년 파리의 오페라에서 초연된 이후 88년 만의 일이죠. 와. 그런데 미국에서만은 2025년까지 저작권이 살아있다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볼레로를 보여주실 건데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저작권 1위, 클래식에서 1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된 라벨의 볼레로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라벨 볼레로의 특징을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설명해 주실 건데요. 피아니스트 김용영 선생님이 피아노를 옮기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좀 멀리 왔습니다. 예, 네. 감도가 좀 멀어졌네요. 네. 그 예, 말씀하시죠. 볼레로는 원래 18세기 후반의 스페인 춤이에요. 네. 원래는. 네. 그래서 무용수가 세 박의 느림에 맞춰서 춤을 시작하면서 경쾌한 몸짓으로 이렇게 추게 되는 형식을 얘기하는데 이 라벨 볼레로는 사실은 이 오리지널 스페인 춤곡인 볼레로보다 훨씬 느리고 관능적인 게 특징이에요. 네. 근데 전체적인 곡의 구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리듬, 두 개의 주제로 나와 있어요. 네. 그 리듬은 이겁니다. 네. 그냥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약 끝까지. 15분에서 17분 동안 쫙 타악기로 연주가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네. 악기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쌓여서 나오는데 여기 등장하는 두 개의 주제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좋아. 그렇죠. 네. 이게 다양한 악기들로 계속 교차하면서 나오고 그 멜로디를. 이 멜로디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네. 약간 이 주제는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이 곡을 들려줬더니 아라비안 나이트 굉장히 스페인 느낌의 요상한 춤곡 같은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선율이 이렇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나는 그 같은 음정 나올 때 미칠 것 같아. 너무 좋아. 같은 음정 나올 때. 딴딴딴. 네.
근데 이 라벨이 왜 이러한 스페인의 그 특유의 감성을 잘 살렸냐? 굉장히 잘 살린 선율이거든요. 네. 어머니가 또 스페인과 프랑스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스페인 문화에 좀 많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라벨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음악으로 탄생을 한 거죠. 근데 네. 이 작품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리듬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곡의 구성은 아주 작은 피아노 PPP 아주 작은 소리.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북이 시작을 해요. 둔 두두두둔 두두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곡을 들을 때는 쟤네 곡 시작한 거 맞아? 들리지가 않아. 뭐지? 이런데 어디선가 저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비올라, 첼로의 피치카토로 이 볼레로 리듬이 등장하게 되면서 계속 연주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작아서 끝내는 게 아니고 점점 폴테 시시시모까지. 그건 악보상으로 폴테가 3개예요. 네. 거기까지 크레션도를 결과적으로 이루면서 나중에는 오케스트라 전체가 쫙 폭발하게 되는 그런 순간으로 끝나게 되죠. 이 작품의 네. 스네어 드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네.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플룻 등장하고 클라리넷 등장하고 얘네들이 등장했다 빠졌다 등장했다 빠졌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하나씩 악기들을 소개한 다음에 목관 전체가 그러니까 한 악기씩 나왔던 게 전체 악기 파트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위에 바이올린이 얹어지고 나중에는 트럼펫과 바이올린 전체가 얹어지고 또 나중에는 바이올린뿐만 아니고 현악 전체가 얹어지고 그다음에 타악까지 추가가 돼가지고 이 소리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렇게 굉장한 긴장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클래식에서 가장 심장박동수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스네어로 시작을 해서 네. 피치카토 말씀하셨는데 피치카토에 대해서도 아마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알고 있지만 네. 선생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치카토가 뭐죠? 피치카토는 저희 피아노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렇죠. 현이 있으면 그것을 뜯어서 그렇죠. 땡 활로 켜는 게 소리를. 아니라 손으로 뜯어서 네. 튕겨서 내는. 튕겨서 내는 그런 네. 뜯는 듯한 소리를 내는 거죠. 기타 이렇게 뜯듯이. 네, 네. 계속 제가 이렇게 느낌을 보여드리고 네. 있는. 너무 웃으신다. 아니 왜냐면 저는 당연히 튕겨서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뜯어서라고 하시니까 네. 그 아름다우신 이 모습에 이게 뜯어서라고 하는 게 너무 정정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튕겨서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점차 관악기, 현악기까지 총망라해서 그렇죠. 마지막에 크레션도 돼서 드라마틱하게 네. 가는 거군요. 이 곡은 네. 정말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요. 타악기. 퍼커셔니스트가 정말 잘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곡의 흐름을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은 퍼커셔니스트거든요. 중간 사람들은 계속 악기들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이어가지만 예. 그래서 상당히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에 흔들림도 없이 피아노 PPP, 피아니시모에서 PPP시모에서 폴테 시시모까지 큰 음량까지 모두 소화해내야 된답니다. 볼레로를 혹시 들으러 가시면 관객분이 퍼커셔니스트를 집중해서 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퍼커셔니스트한테는 이 곡이 정말 중요한 곡이 그렇죠. 되겠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오케스트라에서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인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다른 악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타악기는 때때로 좀 적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가끔 나와서 그러니까 하고 심벌 나와서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바이올린 이런 거 할 때는 네. 비올라나 첼로나 이렇게 현악기나 다른 관악기 할 때는 뭐 그냥 정말 우스갯소리입니다. 예능적인 얘기인데 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막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러다가 100원, 200원, 300원, 400원. 그러다가 이 심벌이나 타악기는 100만 원, 200,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저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피아노는 10원, 2분, 30원, 40원이에요. 100원도 아니에요. 양손으로. 즐거웠습니다. 예. 문자 소개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 최용주님, 볼레로 익숙했던 음악인데 더 좋아하게 될 듯합니다. 아마도 선생님께서 설명을 즐겁게 재밌게 해주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용주님 고맙습니다. 배혜영님, 악기 소리 하나하나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곡 라벨의 볼레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타악기가 기본이 되고 계속 악기가 바뀌니까 하나하나 또 들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819 쓰시는 분 하도 재밌게 말씀하셔서 듣기만 하다가 보이는 라디오 보니 너무 미인이시네요. 네.
응답하세요. 날렸습니다. 네. 즐겁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라벨의 볼레로에 대해서 피아니스트 김은경 선생님과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쉬워요. 벌써 은경 쌤과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선생님 들려주실 경이로운 클래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인경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라벨, 볼레로를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